안녕하세요. 신세희입니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특히 에세이라는 장르는 작가 개인의 고유한 매력과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작가의 매력에 더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좋은 수필이란 대부분 작가의 솔직한 개성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공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찍은 영상에서 제가 버트런드 러셀의 에세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나라 교수님입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다. 제가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 그런 교수님의 책입니다. 제가 읽은 4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영민 교수님의 한국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김영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입니다. 사회과학자세요. 그래서 글이 지적이고 명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교수님의 글을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정말 유머러스하시고 위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김영민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는 막 소리내서 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은 대중적인 산문을 많이 쓰시는 분이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요 4권의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산문집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읽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오랜만에 이 책을 제가 새로 나온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따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직업이 사회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사회 비평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사회 전체를 조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산문 중에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책을 비평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미술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명화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전반에 있어서 통찰력 있는 글을 쓰신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김영민 교수님의 글은 뻔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세대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쿨함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김영민 교수님에게 굉장히 크게 동질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저트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나랑 너무 똑같잖아 라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제가 김영민 교수님의 글을 더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한국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제목을 보고 맘먹고 심각하게 쓰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심각한 이야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 역시 김영민 교수님답게 쓰셨더라고요. 본인의 전공이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치학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와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세이로 담으셨는데 어떤 학술적인 주제에 따라서 쓰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쓰셨던 에세이를 모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냐면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과거, 두 번째 한국의 현재, 그리고 한국의 미래입니다. 한국의 과거라고 하면 뭔가 역사를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역사적인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를 조망하고 통찰하는 그런 이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지만 제가 1부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챕터는 유교랜드입니다. 일단 김영민 교수님이 얼마나 웃긴 분인지를 읽으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읽어보셔야 이 문체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직접 유교랜드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쓰신 건데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은 웃지 않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보는 사람은 너무 웃긴 그런 문체의 향연입니다. 저는 2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2부에는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소년이 온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일단 한강 작가님의 글을 이 정도로 비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랐어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유의 궤적이라는 챕터에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말 인상적인 걸 읽었어요. 1994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 김윤식 선생님이 대학신문에 신입생에게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군에 입학이 유독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신입생에게 찬물을 끼얹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기쁨과 자부심에 차 있을 학생들에게 이 대학 입학은 너의 성취가 아니라고 일갈한다. 군은 다만 태어나졌을 따름 던져진 존재였던 것, 어디에 던져졌던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 아니겠는가. 거기 군은 혼자 던져졌고 따라서 불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혼자 있음, 불안, 무서움, 이 삼각형의 도식이 군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불안과 공포를 대가로 하여 비로소 얻어진 권리. 김윤식은 자유를 이렇게 규정했다. 요즘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실까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나의 자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사회는 자유로울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3부 한국의 미래에서 지금과 다른 삶이 합리적이라 느껴질 때라는 챕터는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 나에게 정말 많은 돈이 있다면 뭘 할까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과 다르게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미래의 한국인이 출현하고 그런 한국인이 다수가 될 때 한국의 새로운 미래가 출현하겠지. 그렇다면 개혁가는 강제나 계몽보다는 합리성의 조건을 바꾸는데 더 부심해야 하지 않을까. 내게 돈이 많다면 강제나 계몽보다는 합리성을 재정의하는 데 쓰겠다. 지금과 달리 행동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게끔 삶의 조건을 조정하는 데 쓰겠다. 그러나 내게 그럴 돈은 없다. 끝이 항상 이렇게 피식 웃게 만드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공부란 무엇인가를 읽었는데요. 이 책은 나온 지 꽤 되는 책입니다. 특히 앞부분이 정말 좋았고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좀 가슴 아프게 읽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젊은 날 입시와 취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공부를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 화려한 시간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마치 날씨가 너무 좋은 날 경치가 아름다운 길을 돌아보지 않고 바삐 지나치는 것이 그 시간에 대한 모욕인 것처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충만한 것은 거품 같은 공허뿐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근력이 없기에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대신해줄 강력한 타자를 갈구한다. 이 사회를 무의미한 진창으로부터 건져낼 청사진이 부재한 시기에 어떤 공부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지옥을 순식간에 천국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겠지만 탁월함이라는 별빛을 바라볼 수 있게는 해줄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더 나은 것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나아가 보다 나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야 비로소 비방과 조소를 넘어서는 논리와 수사학의 힘을 빌려 공적 영역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교수님다운 그런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의 척추 기립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독특한 경험에 맞는 섬세한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포착하지 않는 한 그 경험은 사라지고 그만큼 자신의 삶도 망실된다. 섬세함은 사회적 삶에서도 중요하다. 섬세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섬세함을 갖추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공동체를 누릴 수 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가는 이 공부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 이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발제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 학교를 다니던 그렇지 않던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던 책은 이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허무와 관련한 실존주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김영민 교수님을 진짜 좋아하기 시작한 게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였는데요. 제가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좋아하잖아요. 이 책에 시시포스의 신화는 계속된다라는 부분에 이 저랑 너무 비슷한 생각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아모르 파티,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한 벽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신 일상을 채우는 벽지, 직물, 가구 등의 디자인과 생산에 주력했다. 일상의 물품에 깃든 아름다움이야말로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하는 공들인 노동이야말로 결국 삶을 구원하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꿈속에서 울다가 아침이 되어 깨어나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 놓여 있을 것이다. 이 길에 끝이 있기나 할까? 목표로 할 것은 이 하기 싫은 일을 해치우고 보상으로 받을 여가가 아니다.
구원은 비천하고 무의미한 노동을 즐길 만한 노동으로 만드는 데서 올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문장도 읽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야 목적 없이 살 수 있다. 꼭 목적이 없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다. 나는 목적이 없어도 되는 삶을 원한다. 나는 삶을 살고 싶지, 삶이란 과제를 수행하고 싶지 않으므로.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김영민 교수님께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으로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정치적 동물의 길인데요. 김영민 교수님이 원래 정치학 교수님이시니까요. 정치적 공동체와 관련한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김영민 교수님을 좋아하게 된 부분은 좀 어이없는 부분이에요. 디저트 타임이 디저트를 입에 넣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차리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되듯이 밥과 반찬은 디저트를 만나러 가기 위한 긴 동선의 일부다. 왜 디저트인가? 디저트를 먹는 일은 밥과 반찬으로만 연결되는 단선적인 숟가락질 동선을 흐트러뜨리고 섭생으로만 정의되는 식생활에 제동을 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쩜 디저트를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책은 좀 더 정치와 관련한 에세이인데요. 1부는 정치란 무엇인가? 2부 열광과 냉소 사이에서, 3부 정치는 거기에 없고 어디에나 있다, 4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5부 생각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서 이 책과 이 책은 약간 정치와 관련한 우리 사회에 대한 담론이 좀 폭넓게 들어가 있고요. 이 책은 좀 더 실존주의의 일반적인 우리 삶과 가까운 그런 에세이가 모여 있고요. 공부와 독서와 관련한 에세이는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4권의 책을 읽으면서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도 좀 구해서 읽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추천할 만한 김영민 교수님의 에세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